충격! 의사가 환자 신장 빼돌려 10억 챙겨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흰 가운 뒤에 악마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은 부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맹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젊은 환자들의 신장을 훔쳐 검은 돈을 위해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그가 챙긴 이익은 수억 원이 아닌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약탈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진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수술실 뒤에 숨겨진 이 끔찍한 범죄를 마침내 밝혀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사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채널에서 삶의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부산의 심장부, 부산대학교 병원에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거대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서민들에게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거는 마지막 장소이자 생명을 맡기고 기적을 바라는 곳입니다. 흰 제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구원의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하얀 벽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라는가 하면 뒤에 교활한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존재가 자신의 직업적 맹세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5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가 막 그치고 젖은 흙 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26세의 청년 김민준 씨가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2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들려 있었고 이는 최근 몇 년간 부산에서 가장 큰 의료 스캔들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방문은 차분하고 단호하기로 소문난 이강혁 경감이 직접 맞았습니다. 처음에 이 경감은 민준 씨가 단순한 오진이나 표준에 맞지 않는 의료 절차 같은 일반적인 의료 과실을 신고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자 베테랑 수사관의 얼굴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6개월 전인 2022년 11월 오른쪽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려 즉시 그를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소 좋은 평판을 가진 외과 과장 박진우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와 엑스레이 검사 후 박 의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민준 씨가 말기 신장 결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민준 씨의 오른쪽 신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 씨의 가족은 겁에 질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그날 바로 수술하자는 의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을 차렸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의사가 찾아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민준 씨의 양쪽 신장이 결석 없이 건강하게 보이는 최신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안도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반년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2023년 5월 민준 씨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졌으며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한 그는 해운대에 있는 한 대형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신데요. 왼쪽 신장은 있지만 오른쪽 신장은 완전히 없습니다. 혹시 이전에 신장 제거 수술이나 기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민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신장 결석 수술만 받았을 뿐 장기 제거 수술은 아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수술 후 박 의사에게 받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에는
2개의 온전한 신장이 보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진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디지털 편집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민준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에 남은 수술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결석 수술보다는 신장 제거 수술의 절개 자국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아주 사악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쉰 목소리에 분노가 섞인 채 민준 씨는 이강혁 경감 앞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경감님,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제 신장을 도둑 맞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경감은 책상 위에 엑스레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부산, 나아가 한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흰 가운을 입은 악마로 변한 의사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민준 씨의 진술을 들은 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무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며 축축한 공기가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개의 정상적인 신장을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왼쪽 신장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해서 이 경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넘게 살인, 강도, 마약 사건을 다루며 범죄 세계에 몸담아왔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감정을 찌르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신부전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투석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장기 하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한 의사가 생명의 원천이 되어야 할 장기를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경감은 여전히 창백하고 긴장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착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경감님,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 경감은 SL23이라는 코드명으로 특수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병원이 발칵 뒤집히거나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류현정 박사가 이끄는 법의학팀은 CT스캔, 초음파, 수술 흉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온 공식 결과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오른쪽 신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는 신장 제거 수술 절차와 일치했으며 그가 가져온 엑스레이 사진은 디지털 조작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 경감을 몇 초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범죄자로 변한 의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의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의사의 개인 정보가 조심스럽게 수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으로 수술실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45세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아내와 2 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서 팀은 어두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의 자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매달 수억 원을 잃어 수십억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관들은 박 의사가 퓨추이 아이유 레스타라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대생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센텀시티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그녀를 위해 임대되었고 소형차와 명품들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병원 의사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기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빚의 압박과 유지해야 할 호화로운 생활 방식. 한편 다른 팀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으로 위장하여 부산대학교 병원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박 의사가 담당한 신장 결석 수술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서서히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남성 환자 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전에는 건강했습니다. 모두 말기, 신장 결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팀에 의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 후 엑스레이 결과는 2개의 정상적인 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연이라는 젊은 의사가 위장한 팀원 중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점을 자주 봅니다. 검사 결과가 가끔 맞지 않고 엑스레이 사진은 재사용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 씨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몸은 쉽게 피로해졌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단동의 소박한 임대주택에서 그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항상 그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아, 중요한 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하느님께서는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민희는 가족을 돕기 위해 대학을 휴학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준 씨에게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 경감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른 피해자들의 수를 확인해야 했다. 의심되는 5명의 환자를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다시 검사해야 했다. 둘째, 모든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수술팀을 목표로 삼아야 했다. 그들의 이름은 더 깊이 조사될 것이었다. 셋째, 디지털 증거를 파헤쳐야 했다. 이 경감은 IT 포렌식 전문가인 이민호를 불러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을 분석하도록 했다. 거기서 서둘러 이루어진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는 민준 씨의 사진과 박 의사의 사진을 잇는 낙서와 붉은 선으로 가득 찼다. 이 경감은 팀원들 앞에 서서 수사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 이건 그냥 비뚤어진 의사가 아니다. 이건 장기 밀매 조직일 수 있다. 우리는 신속하지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그가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이 경감은 사무실을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부산의 하늘에는 여전히 이슬비가 남아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약속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저 흰 가운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 다음 며칠은 SLE 23팀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공황을 일으켜서는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담당자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들은 박 의사에게 수술받았던 5명의 환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무료로 수술 후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 결석 수술 후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5명의 환자 모두 서울 아산병원에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검사 첫날 22세의 한 청년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왔습니다. 초음파 결과 그의 몸에는 신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2번째 환자가 왔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5번째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왼쪽 신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방사 선과실의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멍했고 턱은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추측에 불과했던 패턴이 이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6명의 피해자 모두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었고 모두 오른쪽 신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이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 대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대학생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형. 우리가 뭉치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 단순한 말이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고통,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SL23팀은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허리 통증이나 복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말기 신장결석으로 진단받고 응급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가족들이 다른 의견을 구할 기회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씁쓸한 현실이 드러나자 그들은 비열한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이민호가 수행한 디지털 수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이 경감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감님, 영상 저장 시간과 수술 일정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엑스레이 사진은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이 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거는 박 의사가 마치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감은 의사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팀, 간호사, 그리고 도움을 준 다른 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 목록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술실 수간호사인 최수진이었습니다. 최수진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친절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기록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새 차와 센텀시티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간호사의 월급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박 의사의 오른팔이라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경감은 최수진을 경찰서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단지 의료 절차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수진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경감님. 모든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감은 바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동차 구매 서류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살 수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의 도움이었어요, 경감님. 그리고 운 좋게 개에서 돈을 좀 탔어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압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최 선생, 지금이 솔직하게 말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몇 초간 방안은 고요했고 최수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흐느낌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제가 연루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박진우 의사님이 제안했어요. 신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비싼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임무는 돕는 것뿐이었어요. 이 경감은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최수진은 수술이 성공할 때마다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검사 결과를 위조하고 의료 기록에 허위 데이터를 작성한 후 수술 중에 박 의사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술 후 적출된 신장은 병원에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기는 즉시 조철민이라는 남자에게 넘겨졌고 그는 그것을 다른 도시로 유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방안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측에 불과했던 모든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중간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작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단계는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경감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조철민의 이름을 쓰고 박 의사와 최수진의 사진과 연결했습니다. 조직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관문을 찾았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조철민이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밖에서는 비가 막 그쳤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가로등 불빛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이 경감은 마음속으로 새로운 추적이 시작되었고 판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철민이란 이름은 이제 SL23팀을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최수진의 자백으로 그 남자가 주요 중간 상인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법 수술로 얻은 신장을 다른 도시로 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조철민을 잡는 것이 더 넓은 조직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적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철민은 교활하고 거처를 자주 옮기며 특히 서울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팀은 감시를 수행했습니다. 통신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조철민은
광안리 해변과 서면 주변의 카페에서 누군가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장소들은 항상 붐벼서 그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작은 길모퉁이 카페가 그가 가장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된 거래 장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막 그친 후였습니다. 젖은 길은 차량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경감과 그의 팀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여 카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몇은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척했고 다른 2명은 밖에서 커피를 즐기는 척했습니다. 이 경감 자신은 창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은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살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조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간 통통한 체격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걸어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다른 남자가 합류했습니다. 멀리서 이 경감은 조철민이 작은 USB와 얇은 갈색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경감은 커피 잔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속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2명의 팀원이 뒤에서 접근했고 이 경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철민 씨.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습니다. 조철민은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USB를 숨기려 했지만 한 팀원의 손이 이미 그것을 확보한 후였습니다. 당신을 불법 장기 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경감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았고 카페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SLE13팀은 깔끔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소동 없이 조철민은 밖으로 끌려나가 대기 중인 차에 태워졌습니다. 봉투와 USB도 압수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취조실에서 조철민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려 했었고 그의 눈은 이 경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놓았습니다. 조철민 명의의 은행 이체 기록, 서울에서 소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그리고 외국 계좌번호 목록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을 올가매기에 충분해. 이 경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면 법이 좀 더 관대해질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 조철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 경감은 방금 압수한 USB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 이름, 수술 날짜, 그리고 거액의 금액이 담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조철민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얘기하죠. 그는 처음에는 환자들이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브로커에 불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박진우 의사를 알게 된 후 그는 훨씬 더 더러운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박 의사는 젊은 환자들의 신장을 제한했고 조철민에게는 비싼 값을 치를 의향이 있는 구매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각 장기는 수억 원에 팔렸습니다. 대부분은 서울로 보내져 불법 의료 조직에 의해 처리된 후 부유한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나온 6개의 신장으로 그는 거래당 약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경감은 표정 변화 없이 들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당신 구매자들은 누구지? 그가 물었습니다. 조철민은 2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유한 환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경감은 메모했지만 그쪽 수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주요 초점은 박진우와 최수진에 대한 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이제 조철민의 사진이 박진우와 최수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선이 의사, 간호사, 중간 상인이라는 명확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증거의 사슬은 더욱 완벽해졌고 증언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감은 가장 위험한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철민을 잡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박진우 의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의료기관의 명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감은 보드에 붙은 박진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면을 빨리 벗겨야 해. 하지만 빠르고 깨끗하게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해야 한다. 사무실 밖에서는 부산시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 경감은 창가에 오래 서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박진우,
내 시간은 거의 다 됐어. 우리가 갈 것이고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부산지방경찰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피해자들, 최수진, 조철민, 그리고 중앙에는 흰 가운을 입은 박진우 의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붉은 선은 한 점, 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똑바로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원을 닫을 시간이다. 우리의 목표는 박진우다.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진우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이었고 많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섣부른 체포는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병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우는 수술을 마친 직후 그가 가장 방심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을 때 병원에서 바로 체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부산대학교 병원장인 김지영 원장이 비밀리에 호출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 과장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는 항상 모범적이었는데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병원의 명예를 위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부디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체포 당일 부산의 하늘은 흐렸고 축축한 공기가 병원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SL23팀은 아침부터 환자, 가족, 심지어 병원 기술자로 위장하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감자 씨는 수술실 근처 대기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가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2시경 박진우는 담낭 결석 환자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경감은 그가 의료팀에게 자신감 있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저 흰 가운은 한때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그 뒤에는 배신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는 녹색 수술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수술 모자는 여전히 그의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술 기록이 담긴 작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2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이 경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팀원이 뒤를 따랐고 다른 2명은 이미 연구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방 안에 있는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경감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진우 씨, 불법 의료행위 연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입니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위협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팀이 그를 데리고 나갈 때 몇몇 병원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는 심지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가 멘토로 존경하던 의사가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은 복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박진우는 땀으로 젖은 수술복을 입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경감은 그의 옆에 앉아놨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들과 동료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법은 당신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야.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후회보다는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이 경감은 그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그 미소는 패배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임을 아직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체포 소식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정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박진우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수갑에 채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감이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의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옅게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소는 이 경감에게 내일의 신문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박진우는 단순히 자백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게임을 뒤집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부산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경찰서 안에서는 더 힘든 심리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산지방경찰청 취조실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깥 공기는 꽤 더웠지만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긴 책상을 직접 비추며 벽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두꺼운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진우 의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큰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해받기 힘든 자신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경감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어. 위조된 의료 기록, 조작된 검사 결과, 최수진과 조철민의 증언, 그리고 당신의 재정 기록까지 6명의 환자들이 오른쪽 신장을 잃었어. 당신이 주범이야. 박진우는 몸을 뒤로 젖히고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부인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틀렸어. 전부 내가 한 게 맞아. 하지만 내 생각엔 잘못된 건 없어. 이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의 장기를 훔쳤어.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박진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인간은 신장 하나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 6 젊은이들은 아직 숨쉬고 있고 일도 할 수 있지. 반면에 저 밖에는 기증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부자들이 있어. 나는 단지 남아도는 것을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야. 이 경감은 숨을 참았습니다. 박진우가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몇 장의 은행이체 증거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돕고 싶었다면 왜 수십억 원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지? 왜 도박했었나? 센텀시티의 아파트는 푸트리 아이유 레스타리라는 내연녀를 위해서는 순간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거래의 일부였어. 모든 사람은 보상이 필요하지. 나는 의사고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경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마르고 창백해진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괜찮다고 했지. 이 눈들을 봐. 그들은 건강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어. 김민준 씨를 예로 들어보자고. 이제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그의 어머니는 매일 밤 울고 있지. 그걸 당신은 효율성이라고 부르나? 박진우는 그 사진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야. 그들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겠지. 하지만 그들의 신장을 받은 부자들은 계속 살 수 있고 계속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그게 더 중요해. 이 경감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야. 의사라고. 당신은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했지. 환자의 몸을 팔아넘기겠다고 맹세한 게 아니야. 박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냥 말뿐이야. 현실에서는 세상이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어. 6명이 신장 하나를 잃었지만 6명의 부자는 계속 살아남았지. 모두가 이득을 봤어. 나도 그들도 심지어 공식적인 기증이 항상 느리다는 것을 암암리에 아는 의료 시스템도. 이 경감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돈과 생명은 그저 교환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하군. 단지 돈만이 아니야. 박진우는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권력에 관한 거야.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걸 해냈어. 그건 나를 단순한 의사 이상으로 만들어줬지. 방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경감은 이것이 단순한 탐욕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흔히 말하는 신의 콤플렉스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감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의 녹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참아라. 하느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아픈 걸 볼 수가 없구나. 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박진우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이 약간 깜박였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그들은 익숙해질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경감은 즉시 압박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고통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야. 당신이 입고 있는 흰 가운을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야.
박진우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서서히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에 수갑을 채울 수는 있겠지, 이 경감. 하지만 내 생각, 내 신념은 당신이 잠글 수 없어. 나는 내가 한 일을 계속할, 다른 사람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걸 알아. 이 시장은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이 경감은 일어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장은 항상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법정에 서게 될 거고, 거기서는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해자들이 말하게 될 거야. 박진우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듯 냉소적으로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이 경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준비시켜야 해. 그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거야. 그날 부산의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축축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는 큰 재판을 향한 준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 의사를 신문한 지 며칠 후 부산지방경찰청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디지털 증거와 최수진, 조철민의 자백이 강력하긴 하지만 판사와 대중의 마음을 찌를 것은 바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증언은 차가운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준 씨는 경찰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 이정숙 씨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경감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증언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민준 씨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감님,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걸 멈출 수 있다면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21세의 대학생 안재현 씨는 지친 표정으로 왔습니다. 수술 이후로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의사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흰 가운만 봐도 몸이 떨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공장 노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아요. 제가 빨리 지치니까 게으르다고들 해요. 그래서 위축돼요, 경감님. 이제 친구들과 축구도 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산 외곽에서 수사팀은 23세 유동훈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한 그 집은 약값 청구서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이 경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경감님. 제 아들은 예전에 강해서 가족의 희망이었어요. 지금은 자주 아프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가 보건소에 가자고 해도 거부해요. 모든 의사가 다 똑같다고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반영하듯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들을 때마다 경찰서 회의실을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심각한 사건에 익숙한 수사관들조차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가 단순히 장기 절도가 아니라 신뢰의 절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상처보다 회복하기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그림자가 대중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지역 기자들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료 스캔들이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허락 없이 신장을 잃은 환자가 정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오래된 수술 자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병원은 마침내 수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밤늦은 회의실에서 이 경감은 이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커다란 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젊은 얼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서류를 검찰에 넘길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경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는 박진우는 여전히 이상한 평온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와 펜을 요구하고는 마치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교도관이 보고했습니다. 경감님,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혼자 자주 미소 짓습니다. 이 경감은 그 보고를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무대는 법정이지. 재판을 앞둔 며칠은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재정 증거, 피해자 가족의 음성 녹음,
그리고 서면 진술서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언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믿었던 의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부산에서는 소문이 더욱 거세게 퍼졌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예전에 수술받았던 자녀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신장이 2개 다 있는 거 맞니?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 경감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폭풍이 오랫동안 흐렸던 공기를 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사건 파일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철창 뒤에서 박진우는 조용히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법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을 과시할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재판 날짜가 2024년 1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부산은 역사상 가장 큰 법정 드라마를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초 부산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때문에, 다른 일부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피해자에게 정의를 전날 밤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진우 의사가 소박한 흰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명예의 상징이었던 의사가운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긴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위조된 의료 기록, 조작된 검사 결과, 신장을 잃은 6명의 젊은 환자들, 박진우의 계좌에 흐른 수십억 원의 돈, 그리고 최수진과 조철민의 역할. 그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맹세를 배신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분노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소장 낭독 후 피해자 증언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김민준.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 보였지만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순한 허리 통증 때문에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말기 신장 결석에 걸렸다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나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 오른쪽 신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변했습니다. 자주 아프고 직장도 위태로워졌고 저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참석한 몇몇 사람들도 그 너무나 현실적인 상처를 느끼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다음 증인은 21세의 대학생 안재현 씨였습니다. 그는 신체가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래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약혼을 했었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예비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파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신장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희망도 잃었습니다. 법정,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사는 안재현 씨를 동정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공장 노동자 유동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쉬어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로 쉽게 피로해집니다. 동료들은 저를 게으르다고 놀립니다. 이제 축구도 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빼앗긴 것 같아요. 방청석에 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파괴한 배신이었습니다. 검사는 추가 증거로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담긴 녹음, CT 스캔 결과, 그리고 은행 이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진우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 수술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의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6명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반면 저 밖에서는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부유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이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일부는 그의 오만함에 충격을 받아 침묵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 재판은 도덕연설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논리가 아니라 증거를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는 박진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정의는 부자들의 지갑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범죄이며 법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날의 재판은 높은 긴장감 속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는 병원 측 증인들, 박진우와 한 팀이었던 다른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출석시킬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기다리던 군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부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우를 체포하라와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재판 소식이 전국 TV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길가의 포장마차에서도 모두가 박진우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으며, 어떤 이는 의료 시스템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강혁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뉴스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닫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거야. 병원 내부의 증언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해. 그게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를 밝혀줄 거야. 한편 구치소에서 박진우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큰 무대가 법정인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피해자 증언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최고형을 선고하라. 제2의 박진우는 없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한 무리의 의대생들은 촛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마치 의사라는 직업이 다시 오점 없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병원 내부 사람들, 즉 간호사, 기사, 심지어 부산대학교 병원장이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인 젊은 간호사 정유미 씨가 망설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선서할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었어요. 박진우 의사님은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시하시면 저희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신장 결석 수술치고는 절개 부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수술에 종종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에 서명한 적이 있습니까? 정유미 씨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미리 작성된 수술 기록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거절하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오늘까지도 그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느껴요. 법정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정유미 씨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분노에 찬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인 방사선 기사 김명수 씨는 긴장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인쇄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환자의 신장이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인쇄할 다른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술적인 수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터진 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는 데 일조한 것 같아요. 분노에 찬 속삭임이 법정 안에서 들렸습니다. 검사는 박진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 증인인 김지영 부산대학교 병원장이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선서한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박진우를 믿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모범적인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분명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병원의 명예를 위해 저는 이 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명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진우가 답변할 차례가 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유미는 갓 들어온 신참이라 쉽게 영향을 받았지. 김영수 기사는 절차를 모르는 하급 직원일 뿐이고, 그리고 원장님, 그분은 기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모든 증언은 사실을 바꾸지 않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의사였어.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이 법정은 당신이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요.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허위 수술 기록이 담긴 내부 문서와 공식 절차를 벗어나 사용된 의료장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인 의사의 공식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모두 환자의 권리를 빼앗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진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기는커녕 그는 차갑게 앞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 부자 환자들은 이미 죽었을 거야. 너희는 감사해야 해. 그 말의 법정은 배신자, 인간도 아니야 라는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방이 조용해질 때까지 의사봉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는 의료 및 법률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큰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연설을 했고 의대생들은 촛불을 들고 섰으며 최고형 선고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밤 재판 소식이 다시 TV를 장악했습니다. 토크쇼에서는 법률 및 의료윤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위기에 대해 길게 논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강혁 경감은 증인, 피해자, 자금 흐름 사진으로 가득 찬 커다란 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재판이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박진우는 다시 그의 작은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변론으로 내뱉을 문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차갑고 오만하며 마치 마지막 무대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결정적 재판으로 불리는 세 번째 재판이 2024년 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부산지방법원 앞은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일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최고형을 선고하라와 제2의 박진우는 없다라고 쓰인 포스터들이 인파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박진우에게 판결을 이라는 해시태그가 전날 밤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법정안은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마련된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카메라들은 매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다시 소박한 흰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입가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옅은 미소가 가끔 번졌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리고 재판장은 재판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2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전문의인 원로의사 이준석 교수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들의 수술 흉터를 검사한 결과 이것은 신장결석 수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개 부위가 너무 길어 오른쪽 복부에 15cm에 달합니다. 신장결석 수술은 보통 작은 절개를 사용하거나 내시경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상처는 명백히 신장 적출술 절차와 일치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신장 적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있습니까? 이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런 의학적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피고인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법률 전문가인 김연아 박사, 서울대학교 형법교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 매매의 형사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도, 계획, 그리고 금전적 이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형법과 의료법에 따라 처벌은 최고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라는 신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김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의사는 직업적 맹세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맹세가 배신당했을 때 그 죄의 무게는 배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목소리가 자신들을 명확하게 변호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우가 답변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이론을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은 길고 많은 영향력 있는 환자들이 헛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의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이 법정은 연설무대가 아니오. 당신의 모든 말은 기록될 것이고 당신의 태도에 대한 증거로 평가될 것이오. 그러나 박진우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는 모두 위선자야. 내가 아니었다면 중요한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너희가 그걸 범죄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현실을 거부하는 거야. 분노의 함성이 방청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피고인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즉시 진정시켰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난장판이 될 뻔했습니다.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직업적 맹세를 배신한 배신자임을 보여줍니다. 의사봉이 울리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허락했습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찼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젊고 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도 훔쳤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방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진우의 옅은 미소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재판에서 구형을 낭독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상승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이강혁 경감은 기록으로 가득 찬 커다란 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야. 구형은 최고형이어야 해.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구치소에서 박진우는 그의 작은 메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는 것처럼 짧은 문장들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오만하며 도전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결정적 재판 일주일 후 부산지방법원은 다시 전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일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최고형 선고와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높이 펄럭였습니다. 몇몇 의대생들은 팔에 검은 리본을 단 흰 가운을 입고 앞줄에 섰습니다. 이는 애도와 직업의 존엄성을 다시 지키겠다는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렌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녀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쳤지만 희망에 찬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 대한 구형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검사가 사건 파일이 담긴 두꺼운 서류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피해자 증인, 병원 내부 증인, 의료 전문가 증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들은 결과 저희는 피고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의료 절차 위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심각한 형사 범죄입니다.
검사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법의학 결과는 피해자들의 수술 흉터가 신장 결석 수술이 아닌 신장 적출과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재정 기록은 피고인의 공식 수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1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증언은 모든 형사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안은 조용했고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위해 저희는 피고인 박진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의 직업을 배신하는 의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방청석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피해자 가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드디어 정의가 아들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의 함성이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분위기는 감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튼 미소를 짓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은 가둘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미 이 방을 나갔어. 항상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항상 계속할 사람이 있을 거야. 재판장은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법정은 증거를 평가하는 곳이지 당신의 개인적인 철학을 듣는 곳이 아니오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문장으로 구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무기징역이 가장 합당한 처벌이라고 믿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맹세의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재판은 무거운 의사봉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주에 열릴 것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건물 밖의 분위기는 거의 축제 같았습니다. 군중은 법원 마당에서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우리는 의료 범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의사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공식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이 성명은 TV로 생중계되어 군중 속에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날 밤 전국 TV 화면은 무기징역 구형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토크쇼에는 법률 및 의료윤리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은 단지 박진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강혁 경감은 팀원들과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걸음은 내디뎠어. 이제 모든 것은 판사에게 달려있어. 다음 주 판결이 이 긴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야. 한편 구치소에서 박진우는 그의 작은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내뱉을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 부산지방법원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건물 주변에는 바리케이드와 전술 차량이 경계를 섰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생중계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중이 촛불, 포스터, 그리고 최고형 선고와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의대생들은 흰 가운과 검은 리본을 달고 재판 시작 전에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녀들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는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인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옅은 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무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병원 내부 증인, 의료 및 법률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의료 기록, 재정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증거를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증명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법정 안의 몇몇 사람들은 흐느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안은 감격의 눈물, 환호성, 그리고 포옹으로 폭발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젊은 피해자들은 눈물이 고인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서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몸은 가둘 수 있겠지만 역사는 내 이름을 기록했지. 너희는 나를 범죄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의료 시스템이 한 사람에 의해 굴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분노의 함성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판결은 최종적이며 재판을 마칩니다. 의사봉이 3번 울리며 긴 드라마를 끝냈습니다. 건물 밖에서 군중은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대생들은 공식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배신이 없도록 직업적 맹세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무기징역 선고 해시태그로 가득 찼습니다. 울고 껴안는 피해자 가족들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전국적으로 동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는 사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TV 화면은 판결의 순간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토크쇼에는 법률 및 의료윤리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 판결은 단지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법이 어떤 직업보다 우위에 있으며 아무도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강혁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 6명의 피해자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정의가 그들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복해야 할 사회적 신뢰가 있었고 판결보다 더 큰 사회적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박진우는 낙서로 가득 찬 작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을 썼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오랫동안 기억될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게 있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 의사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그 후에야 비로소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삶은 상처와 희망이 공존하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판결 후 몇 주 부산대학교 병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평소 환자들로 붐비던 건물은 한산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렸습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냥 작은 의원에 가는 게 낫겠어.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시당국이 개입하여 서비스 회복과 각 절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위해 특별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전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26세가 된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창고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피로해져서 그는 시간제 컴퓨터 운영자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더 가벼운 일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그는 신장 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21세 대학생 안재현 씨는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대학 친구들이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의료윤리를 주제로 졸업 논문을 썼고 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장을 잃었지만 삶의 방향까지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유동훈 씨는 사회적 낙인에 직면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자주 병가를 내자 게으르다고 오해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그에게 행정직을 맡겼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그는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함께 일어설 거예요.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동훈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 외에 사회 전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감독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환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서서 흰 가운을 입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큰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지킬 것을 맹세하며 이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담긴 영상은 바이럴이 되어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의 직업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관이었던 이강혁 경감은 복잡한 심정으로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커뮤니티 강연자가 된 김민준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옅게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사회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무기징역 판결은 단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상처로부터 배우고 일어서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진우의 가족의 3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언론의 시선을 피해 작은 도시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박진우의 큰아들은 친구들에게 살인 의사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은 후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범죄자 의사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산에 있던 그들의 집은 빚을 갚기 위해 일부 팔렸고 나머지는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지만 사회적 부담은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언론은 모든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기하려 애쓰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하는 박진우의 가족,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을 울게 했지만 이 비극이 한 의사의 범죄보다 더 큰 문제임을 눈뜨게 했습니다. 한편 철창 뒤에서 박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종종 자신의 글을 다시 읽고 오랫동안 바라본 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가끔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쨌든 그에게 더 이상 무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식을 낳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일어설 힘이 태어났고 한 의사의 배신 속에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이 사건의 마지막 파일을 닫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의료직업, 사회적 신뢰, 그리고 인간성의 의미에 대한 더 큰 성찰로 이어집니다. 박진우 의사의 비극은 6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은 한 장을 닫았지만 더 넓은 성찰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헌신의 상징이 되어야 할 직업이 어떻게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곳에서 박진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사람들은 씁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의사마저 배신할 수 있다면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 의과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선서는 경력 초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한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배신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안재현, 유동훈의 얼굴은 고귀한 직업이 청렴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여러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 뒤에는 작은 빛, 즉 일어서려는 의지와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더 넓은 사회적 영향을 낳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침내 병원 감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의료 과정이 내부적으로만 감독되지 않도록 독립기관을 참여시켰습니다. 의사협회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료 절차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움직였습니다. 법률구조단체는 환자 고충 처리 창구를 열어 의료 과실이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료봉사 커뮤니티는 농촌으로 내려가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두려움에서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성찰은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젊은 의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부산의 한 레지던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진우 사건은 수치이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천 명의 의사들이 맹세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천 번 공유되며 신뢰는 무너질 수 있지만 정직함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 이강혁 경감은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법률 및 보건 세미나의 연사로 자주 초청되었습니다. 매 기회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의사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심한 시스템과 때로는 묻지도 않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침묵 속에서 성찰하게 했습니다. 이강혁 경감 개인에게 박진우 사건은 그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법을 단지 집행해야 할 규칙으로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법이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의사, 경찰, 판사 등 어떤 직업이든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삶도 성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장기 하나를 잃었지만 오히려 영감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김민준, 학문적 결의를 다지는 안재현, 가족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유동훈. 그들 모두는 고통이 항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편 박진우의 가족은 여전히 치욕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 짧은 인터뷰에서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개인의 죄가 종종 무고한 가족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자신, 그는 감방 안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강경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조용한 무대입니다. 사회에 그는 단지 반복되어서는 안 될 탐욕의 상징일 뿐입니다. 결국 이 비극의 가장 큰 성찰은 인간성, 직업, 지식, 심지어 권력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양심을 잃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는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공감 없이는 그 지식이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강혁 경감은 개인적인 기록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법은 육체를 벌할 수 있지만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식뿐이다. 그리고 그 인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그는 책을 닫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의 비극은 오랫동안 상처로 기억될 것이지만 동시에 신뢰는 정직함으로 가꿔야 할 연약한 것이라는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직업적 맹세는 단지 말이 아니라 영혼을 묶는 약속이며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밝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진우 의사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6명의 피해자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큰 상처로부터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의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인류애를 지킬 만큼 용감한가?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의사, 경찰, 교사, 판사 등 어떤 직업이든 모두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학이나 직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행동과 깨끗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신뢰가 한번 배신당하면 그 결과는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칩니다. 6명의 피해자들은 신장 하나를 잃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동기부여 강연자로 일어선 김민준, 의료윤리에 대한 논문을 쓴 안재현, 가족을 위해 버틴 유동훈, 그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어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박진우의 가족 역시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지만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잘못된 행동이 항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휩쓰는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가 집단적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또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삶을 완전히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박진우 사건은 시스템이 허술할 수 있지만 사회의 목소리가 감시가 계속되도록 하는 알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있어 이 비극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경력 초반의 의식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입니다. 의사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지식은 파괴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충실히 따라온 수사관 이강혁 경감은 그의 마지막 기록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다. 그 문장은 그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신뢰를 지켜나갈 것인가? 일에 정직하고 약속에 충실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 이 이야기가 삶은 사명이며 모든 직업은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제2, 제3의 박진우가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양심을 지킵시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무기징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께서 항상 우리를 어둠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선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